자, 117페이지 그 중간에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중개하다 보면 명의신탁이 되어진 부동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기요. 요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실권리자 명의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아요. 이걸 이제 위반 시 처벌이 되는데, 이거를 처벌하는 법률이 바로 실명법이라 그래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가장 흔한 사례. 자, A가 소유자예요. 진정한 소유자인데 집이 많아요. 그래서 집이 여러 채 있으면 중과세 되겠죠. 그래서 한 채를 B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이제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서 허위 매매가 되는 거죠. 등기를 이전시켜 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거하고 지금 해당이 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해놓는 사람을 신탁자라고 그러고요. 그 등기를 받아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처벌을 한다 그랬잖아요. 처벌 내용이 되게 좀 중요하고요. 신탁자를 어떻게 처벌할 거냐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요. 신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5년 2억짜리를 암기를 하시든 3년 1억을 암기하시든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험에 유무효는 이제 민법 시간에 좀 중요하게 다룬다면 중개사법 시간에는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매매를 가장해서 등기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 유효, 무효, 이 매매부터 한번 볼까요? 매매 유효, 무효. 응? 매매를 한 게 아니고 가장 매매했잖아요. 유효, 무효? 당연히 무효죠. 효력이 없죠. 매매의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에 터잡은 등기는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현재 보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A에게 있어요. 여전히 소유권은 A에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B는 뭐만 갖고 있는 거죠? 등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C라는 사람한테, C는 제3자가 될 텐데 매매를 해요. 누가? B가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줘요. 등기를 어떻게 넘겨주죠? B가 뭐를 갖고 있으니까? 등기를 갖고 있으니까 등기 넘겨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제3자가 이 매매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등기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등기에 뭐는 없다 그랬죠? 공신력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여야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근데 이건 조금 달라. 이건 왜 다르냐면 법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요 둘이 해놨잖아요. 이거를 무효화시키면 얘가 피해를 보고 얘가 보호를 받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매매 유효합니다. 등기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제3자는 뭐를 취득하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제3자는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선악 불문한다. 선악 불문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알았든 몰랐든. 그러니까 제3자가 이 둘이 명의신탁을 했는지를 알았든 몰랐든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
얘네들이 워낙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신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기 때문에 얘를 보호하는 측면이 법에서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공신력 때문에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처벌도 받고 뭐 하게 되겠죠. 예, 뭐 그런 정도 보시고 그러면 대금은 누가 받아갔을까요? 대금은 C한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금은 누가 받아갔어? B가. 그럼 A는 B를 상대로 뭐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하면 신탁자가 완전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리인과의 계약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대리인과의 계약은 일단 대리가 어떤 대리가 있는지를 좀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밑에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대리에는 무슨 대리랑 무슨 대리가 있죠? 대리에는 대리에 무슨 대리 있냐고 제가 어저께 우리 그 강남 저녁반 수업에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여러분하고 똑같은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기도 학원인데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법정 대리랑 임의 대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랑 임의 대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는 어떻게 이제 다르냐면 법정 대리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면 법률의 정함에 의해서 당연 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누가 누구를 대리하는 거. 누가 누구를 대리하는 거 있죠? 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그죠?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얘는 단독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뭐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얘를 이제 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친권자. 친권자 누구죠? 부모가 있죠. 부모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고 이 부모를 무슨 대리인이라고 그래?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미성년자인지 부모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려면 뭐를 띄워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 관계 증명서를 띄워보면 알 수 있죠. 가족 관계 증명서. 어떤 관계냐 이렇게 이제 띄워보면 돼요. 어떤 분은 주민등록등본을 띄워보면 되잖아 이런데 주민등록등본 안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관계를 봐야 돼. 관계 부모인지 뭐 아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 대리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본인이 있다 이거예요. 본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죠. 나를 대신해서 뭐 해줘? 이렇게 이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얘를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죠. 얘를 임의 대리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법정 대리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했잖아요. 그럼 임의 대리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뭘로? 여기서 수여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니까 일단 뭘 확인해 줘야 돼요? 위임장. 자, 위임장은 누가 누구한테 써주는 게 맞아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 백지로 아니면 뭐 이렇게 써서 백지로 써주는 거하고 이렇게 기재를 해서 써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백지 위임장이 나아 아니면 그 이렇게 기재해서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게 나아? 백지가 나요? 백지는 아주 위험할 수 있죠. 왜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위임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위임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백지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백지로 하지 말고 위임할 사항을 기재해 줘야죠.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는 내용을 위임한다.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위임장에다 뭐를 찍고 인감 날인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첨부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죠. 이렇게 갖춰 놓으면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대리인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정 대리냐 아니면 임의 대리냐에 따라서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뭐 그 시험에 직접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사례가 한번 있죠. 거기 이제 참고해서 Q&A가 있는데 한번 좀 Q를 한번 좀 제가 읽어보고 결론은 여러분이 한번 내볼게요. Q가 주택을 매입하려는 A씨는 X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B씨를 직접 보지 못하고, 소유자를 못 봤다는 얘기죠. X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개업공인중개사인 갑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도 부동산 중개사무소 측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와 직접 하지 않은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줘 보세요. 효력이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데? 효력이 있겠죠, 뭐 당연히. 그럼 여기서 개공이 매도인을 법정 대리한 거예요? 임의 대리한 거예요? 임의 대리한 거죠. 그럼 보다 좀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해요? 그 매도인이 개공한테 뭘 해줘야 되겠어요? 대리권을 수여했는지를 매수 입장에서 보면 확인하면 더 안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더니 개공 이걸 갖고 있더라. 그럼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으로 좀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개공은 의뢰인을 양쪽 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무슨 대리라고 하죠? 금지행에서 배운 거? 쌍방대리. 근데 이거는 지금 양쪽을 대리했어요? 아니면 한쪽만 대리한 거예요? 한쪽만 대리. 그러니까 한쪽 대리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으로 봐도 문제될 게 없고, 또 민법으로 봐도 문제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것만 확인해 준다면,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참고로 3번에 대리인과의 매매계약 체결 방법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거 이제 쭉 기술을 해놨어요. 요거 이제 쭉 기술을 해놨다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부모의 이제 뭐 이렇게 동의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요게 이제 또 그 여백에다 하나 좀 적어놔 볼게요. 이게 법정 대리가 이런 미성년자하고 부모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민법에 보면 제한능력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한능력자가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죠. 세 가지.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었던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안 좋은 또 뭐가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있고, 얘보다는 상태가 조금 괜찮지만 그래도 상태 안 좋은 애 또 하나 있죠. 피한정 후견인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을 제한능력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제한능력자. 얘네들은 뭘 할 수 있냐면 단독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취소.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취소가 아닌 절대적 취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얘네를 보호한다 이거죠. 얘네를.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어떤 그 절대성을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4살 먹은 애가 있다 이거죠. 4살 먹은 애가. 근데 얘가 여의도에 30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요. 4살 먹은 애가 30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요. 돈 벌어서 지가 샀나? 아니요. 그럼 어떻게 소유했겠어요? 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뭐 할아버지부터 상속받았거나 했겠죠. 그래서 아무튼 소유하고 있는데, 얘가 잘 다니는 유치원에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빌딩 갖고 있다며? 네. 뭐 그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이 빌딩하고 과자하고 바꿀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가 빌딩을 알아? 몰라? 4살짜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꿀래? 그랬더니 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을 지금 한 거죠? 아니, 구두 계약 말고. 자, 빌딩하고 과자 한 봉다리하고 바꿨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특별히 좋아하는 과자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특별히 좋아하는. 그럼 그게 무슨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네. 그럼 그 교환 계약 유효야, 무효야? 응? 당연히 무효지. 예? 무효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 불공정한 계약이니까.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몇백억을 받기로 하고 그걸 만약에 그 교환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는 유효야, 무효야? 그거는 나중에 유무효를 떠나서 얘가 뭐를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응? 그걸 만약에 때에 따라서 상대방이 선이라고 했을 때 뭐 보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응? 전부 다 그 주변에서 선의를 가장한 사람들이 미성년자를 꼬드겨가지고 또는 뭐 제한 능력자 이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을 꼬드겨서 재산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선의임을 가장해서. 그럼 그거를 보호해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들이 하는 취소는 절대적 취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상대방이 선이었던 뭐든 따지지 않아. 그리고 제3자가 되든 제4자가 되든 간에 계속 이렇게 거래가 됐다 하더라도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취소시키면. 자, 아무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있는데 이들의 법정 대리는 누구였죠? 아까? 친권자. 예, 친권자가 누구죠? 부모.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일찍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일찍 돌아가실 수 있죠? 예, 일찍 돌아가면 미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법정 대리인도 있어요. 대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지정되겠죠. 응? 부모 일찍 돌아가시면. 예.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누구냐?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뭔 자를 빼면 되겠어요. 피자를 떼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년 후견인이 된다. 그 다음에 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뭐가 되는 거죠? 한정 후견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네 명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법정 대리인이라고 부른다. 이걸 줄여서 법대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법정 대리인. 그럼 우리 현재 민법에는 법정 대리인이 몇 명 있냐면 4명 있어요. 전부 막론하면. 예,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이렇게 4가지 법정 대리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리인과 매매계약 체결 방법을 쭉 보면 이제 임의대리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임장에다가 인감 찍어주고 인감증명서 첨부됐는지 확인하고 법정 대리이다 그러면 법정 대리임을 알 수 있는 어떤 문서를 떼어봐야 되겠죠. 부모를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부모를 알 수 있는 거는 그 가족관계 증명서. 그다음에 요거 후견인이라고 붙은 것들은요. 뭘로 공시를 해주냐면 요거 3개는 공통점이 후견인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3가지는 뭘로 공시하냐면 후견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어보면 돼요. 이걸로 공시합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자, 뭐 그런 정도고. 자, 이제 1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역시 또 참고해가지고 Q&A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별표 한번 할게요. 왜냐면 실제 실무에서도 잘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하고 시험에도 좀 잘 나오고 그러네요. 자, 먼저 Q를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을 매입하려는 A씨가 B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정작 B씨는 볼 수 없고 B씨 배우자인 C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C와 계약을 체결하여도 안전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결론 한번 내볼까요? 안전해요? 아니면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인데 정말 소유자는 안 나타나고 타방 배우자만 나타나는 거죠. 남편 건데 부인만 나타난다. 부인 건데 남편만 나타나고 있다. 좀 그런 상태에서 계약하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상단 여기에 한번 적어보면 우리 배우자 상호 간에는 법정 대리도 가능하고요. 임의 대리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영역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법정 대리 형태로 가능한 부분은 일상가사의 범주 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법정 대리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먼저 일상가사가 뭔지 설명드리면 일상, 그러니까 늘 가사라는 건 뭐예요? 집안일. 그러니까 늘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안일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지요. 남편 신용카드로 부인이 옷을 사려고 해요. 사도 돼, 안 돼? 응? 남편 신용카드로 부인이 옷을 사려고 해. 사도 돼, 안 돼? 되겠죠? 왜? 옷 사는 게 일상가사니까. 그죠? 좀 비싼 옷도 사도 됩니까? 네, 사도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인의 신용카드로 남편이 3억짜리 차를 사려고 해. 응? 자, 부인 신용카드로 3억짜리 차를 남편이 사려고 그래. 그건 안 되지. 그렇죠? 그건 괘씸하지. 그건 괘씸하죠. 괘씸해서 안 돼? 아니면 일상가사를 벗어나서 안 돼? 그건 일상가사를 벗어난다고 보는 엄청난 재산적인 어떤 처분행위가 생기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가사는 배우자끼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범위가 밖으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 대리로 해주라 이거예요. 임의 대리로. 그럼 임의 대리로 하려면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응? 외임장 똑같이. 그 다음에 거기다 인감 날인해주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해야만 그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일상가사가 뭐가 있겠는지 이제 그거를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부동산 처분행위는 엄청난 재산적인 출연행위가 생기면 이거 다 일상가사 밖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억짜리 차를 산다. 이거 다 처분행위의 일종이라고 봐야 돼. 재산적인 출연행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판례가 임차 행위를 하는 거 있잖아. 임차. 임차가 뭐죠? 집을 얻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일상가사로 또 보고 있어요. 이거 별 하나만 할게요. 이건 왜 일상가사로 봐야 되냐면, 자, 봐요. 부부하고 아이가 살 집을 얻어야 되는데 남편이 마침 출장 중에 있어요. 그래도 오늘 당장 계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인 이름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남편 이름으로 해야 돼. 왜냐하면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거든.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렇게 부인이 대리해서 남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을 대신하는 거죠. 말하자면 남편을 대신해서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런 거 없이 쓸 수 있냐 이거예요. 남편을 대신해서 임차인의 주의를 얻는 거. 그거 상관없잖아요. 왜 그건 상관없냐면 임차라는 거는 엄청난 재산의 출현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뭐야? 살 집을 얻는 거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일상가사로 본다. 그런데 이거의 반대가 뭐죠? 임차의 반대가 뭐야? 임대. 임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임대는 왜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상가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남편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임대 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주시고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일상가사 대리 관련해서 사례 하나 드릴 건데, 집이 있어요. 남편 소유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부인이 있고요. 남편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강원도 정선에 가 있어요. 강원도 정선에 일하러 가 있어요? 아니면 뭐 하러 가 있어요? 도박하러 갔어요. 도박하러. 그래서 몇 주째 집에를 안 오고 있어요. 몇 주째 집에를 안 오고 있습니다. 부인 열 받았겠죠?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제 친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임차인을 하나를 구해가지고요. 임대차를 준 다음에 뭐를 받아가지고요. 뭘 받아?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선으로 갔다 그러는데 정선으로 가지 않고 친정집으로 갔죠. 누구 데리고요?
애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점유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주 후에 남편이 왔어요. 집에 온 거야.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서, 이제 누구 나오는 사람 딱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엉뚱한 사람이 나왔지, 임차인이. 얘는 한 달 만에 집에 오는 거거든요. 누구세요라고 남편이 물었겠죠. 예. 그랬더니 임차인이 또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물었겠지. 그죠? 예. 그래서 난 이 집 주인인데요. 그랬더니 나는 뭔 소리냐. 난 지금 이 집을 새 얻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남편은 이 임대차를 인정해 줘야 한다, 인정해 줄 필요 없다. 되게 중요한 문제를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이 남편은 인정해 줘야 돼? 아니면 인정할 필요 없어요? 응? 인정할 필요 없죠. 자, 이거 남편 입장에서 보면요. 이 임대차에 말하자면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지금 일상가사의 대리 밖에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부인은 소위 무권 대리를 한 거예요. 무권 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은 유효, 무효 나눌 때 무슨 무효에 들어가냐면 유동적 무효에 들어가요. 유동적 무효. 네, 유동적 무효. 자, 그러면 남편이 부인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애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확정적 무효가 돼서 이 사람이 지금 보증금 떼이면 지금 얘가 무효를 주장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확정일자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남편이 이걸 무효를 주장해서 얘가 쫓겨난다면 임차인은 누구를 상대로 이제? 부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걸 거 아니야. 그러면 남편이 무효를 주장하는 순간 부인은 사기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부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애들 엄마니까 이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부인을 위해서 부인이 징역 가는 거 좀 막으려고 애들 엄마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인정할 수 이혼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 한다 그래? 추인한다 그래. 나중에 추후에 인정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추후에 인정하면 얘가 뭐가 바뀌어 이제? 무효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 유효로 바뀌는데 어떤 유효? 확정적 유효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뀐다고. 뭐 하면? 추인하면. 자, 근데 이 남편이 부인을 생각하거나 애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놈이 도박하러 갔겠어요? 전혀 없지?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얘가 또 왜 왔냐면 집에를 정신 차리고 온 게 아니고 집 팔아가지고 또 강원도 가려고. 이제 도박하면 이게 끝장을 보잖아요. 원래 도박하는 사람들이. 팔으려고 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럼 부인이고 뭐고 얘는 뭐를 이제 하는 거예요? 추인 거절을 하는 거야. 그럼 추인 거절을 하면 얘가 뭐로 바뀌어? 응?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권한 없이 임대차를 줬으니까 확정적 무효가 된다고. 추인 거절하면.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계공이 있었다면 문제가 돼? 안 돼? 이게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알선할 때는 뭘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임의 대리로 해야 되지. 그냥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서를 써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얘는 만약에 쫓겨나게 되면 부인을 상대로 사기로 걸고 계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임대차 관계를 이렇게 여기다 계약을 하기 전에 남편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는 거는 어때? 응? 통화. 그러니까 이거 안 받고. 통화. 통화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 안 돼. 자, 왜 통화하는 거 안 돼? 남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남편인지 남친인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 그거 백날 녹음해봐야 소용없어. 나 아니라면 못할 거야. 예. 그거 안 되고. 그럼 이런 거는 어때요? 부인이 이걸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을 쌓아주는 게 남편 명의의 계좌야. 그건 어때? 응? 그것도 안 돼. 왜 안 돼? 공인인증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통상 집에서 통장은 누가 관리해? 당연히 부인이 관리하지. 이거 자기가 남편이 관리하는 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가장 안전한 게 뭘 받았는 게 가장 안전해. 요거 받아야 돼. 요거 의사를 확인하는 게 이거만큼 좋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일상가사 대리행위가 이제 됐고, 밑에 보면 이제 양가로 4번에 보면 매매계약 중개 시 개공의 의무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1번에 계약서 작성 전 의무 뭐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이 계약서 작성 전 의무는 아까 우리 그 전 시간에 확인 설명 말씀드릴 때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관계됐던 게 이런 거 있었었잖아. 아까 여기다 필기했던 거 조사 확인, 확인 설명, 중개 완성 그리고 뭐까지 있었죠? 확인 설명서. 거기까지가 계약서 작성 전의 의무들이에요. 그 계약서 작성 전의 의무를 다 이행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밑에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뭐 나오냐면 계약서 작성과 이후의 의무 이런 말 나오죠. 계약서 작성 이후의 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계약서 작성 이후의 의무는 지난주에 우리 이제 배우셨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매매 계약서를 썼을 때는 체결일로부터 우리 60일 안에 뭘 해줘야 되죠?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러면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뭐 해줘야 되냐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줘야 되냐. 그게 이제 작성 이후의 의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것도 써 있는 데다가 이제 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업무 보증, 관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도 해주고, 또 뭐 그거에 대한 사본이나 혹은 전자문서 뭐 이런 것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양가로 5번 내려오면 매매계약 중개 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우리가 이제 그 매매계약을 이제 이렇게 중개하게 되면 100건을 중개했다라고 치면 그중 3, 4건 정도는 확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손해가 생긴단 말이야. 매도든 매수든 아무튼 누군가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그럼 우리는 그 손해에 대해서 뭐 할 책임이 있겠어요? 배상할 책임이 있을 건데 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첫째 무슨 책임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과실 책임. 그 과실 책임에다가는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거기 과실 책임 옆에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놔 볼게요.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죠. 뭐. 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매매 중개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집이 뭐가 지금 막 새고 있는 집이냐면 비가 오면 벽 따라서 이렇게 비가 이렇게 새요. 그래서 바닥까지 이렇게 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이제 누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누수가 있는 집은 100% 뭐가 끼기 마련이에요. 곰팡이가 끼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집이 매매 중개를 하게 된 거야. 근데 매수인한테 이런 거 설명을 했다, 안 했다? 설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네, 그럼 여러분이 매수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물론 나도 집을 보긴 했지만 그 집을 보러 갔을 때는 비가 안 왔었고 그리고 새로 뭐가 다 돼 있었어요. 도배장판이 다 돼 있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일주일만 있단 말, 일주일 딱 이제 매수해서 이 집에 이제 점유해서 일주일 딱 있자마자 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도 이상해서 벽지를 뜯어봤더니 거기에 새카만 곰팡이가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뜯어봤더니 바닥까지 곰팡이가 새카맣게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첫 번째 뭐를 확인했냐면 확인 설명서를 확인했어요. 확인 설명서를 확인했더니 거기에 이런 난이 나와요. 도배, 장판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양호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호라고 표시한 거예요. 왜 양호라고 표시했냐면 가보니까 뭐가 양호했어요. 도배장판이 양호했고 왜냐하면 새로 깔았으니까. 이 사람은 잘 이렇게 조사해서 아주 잘 설명한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한번 여러분이 답변해 보실래요? 지금 보이는 액면가로 보면 개공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난주 배우신 거하고 이렇게 좀 접목을 시켜보면 얘가 잘못을 했어요. 자, 어떤 과실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이 개공은 지금 보이는 대로 새로 도배장판 했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그냥 설명한 거고 이 사람은 그런 줄 알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곰팡이 냄새 때문에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개공이 무슨 실수를 한 거냐, 이게 어떤 과실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 배우신 거 우리 가지고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응? 조사를 어떻게? 잘못했죠? 어떻게 잘못했어? 조사를. 지난주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그럼 이런 거 생각이 나요?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이 있다라는 거 기억나나요? 예.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은 뭐고 세부 확인사항은 뭐였죠? 생각이 전혀 안 나요? 배우긴 했죠. 그죠? 예. 자, 그럼 기본 확인사항은 뭐였냐면 개공이 어떻게 하는 거. 제가 개공이 기본으로 조사하는 거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개공이 어떻게 하는 거? 단독으로 하는 거.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혼자 할 수 없으면? 물어봐서 조사하라 그랬잖아. 그럼 이런 도배장판 부분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대표적인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거든. 그럼 어떻게 조사했어야 돼? 이 집에 가서 처음에 조사할 때. 응? 주인한테 아니 왜 이거 도배장판 팔집인데 새로 하셨어요? 물어봐야지. 그리고 누수관계도 물어봐야지 당연히. 그죠? 도배장판을 새로 했다. 팔집인데 100%지 뭐. 누수가 있었으니까 새로 한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누수 있나요 없나요? 물어봐야지 당연히.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양호하다고만 했다. 이러면 개공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개공의 과실은 없는 거냐면 도배장판은 양호하나 뭐 집주인의 얘기를 들으니 누수가 있어서 새로 도배장판을 하였다고 함. 이렇게 써놓으면 완벽하잖아. 그러면 매수인이 알고 산 거잖아. 그럼 상관없는 거지. 근데 이거를 빼고 이렇게 양호하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집을 살 건지 안 살 건지도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고 매도할 사람한테 사장님 미안한데 요만큼만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어보기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개공 입장에서 이거는 조사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업무상 행위의 범위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업무상 행위의 범위가 그 제목 옆에다가 가로를 한 번만 열어요. 업무상 행위의 범위 이거를 개공의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제목에다가는 별표를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업무상 행위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 판단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범위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째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고 중요 시험에 잘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범위를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데 자 그럼 봐요. 개공의 주관적 의사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주관적 의사 말고 어떤 걸로 판단하는 게 좋아? 주관적의 반대말.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그래서 사안이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안이 네가 책임질 사안이야?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개공의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봐요. 오늘이요? 추워요? 아니면 더워요? 아니요. 추워요? 아니면 춥지는 않아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추워요? 춥지는 않아요? 춥지는 않죠. 그럼 이게 동의 다 대부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춥지 않지? 네, 그러면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되게 어려운 추상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이거 주관적인 거예요. 왜 주관적인 거야? 우리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관적인 거야? 왜냐면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지. 우리 생각.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애들이 와가지고 오늘 딱 여행을 오늘 한국에 인천공항에 딱 내렸어. 첫 마디가 뭐라고 하겠어? 아, 초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객관적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사회 통념이다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민법이든 뭐 우리 중개사법 요거 나올 만한 과목이 민법하고 중개사법 정도 있을 텐데 사회 통념이 나오면 늘 맞아요. 그냥 맞는 거예요. 항상 정답인 거야. 왜? 사회 통념이라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통용되어지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을 말하는 거야.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상식이라고 보면 되죠. 영어로는 common sense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관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관습이 그렇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예,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이 말이 나오면 그건 틀리지 않아. 뭔가를 결정할 때 뭘로 따른다 이러면 사회 통념에 따른다. 이건 그냥 하나의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시대에 구성되어지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른다는데 뭐 법도 통념에 반하면 효력이 없어요. 법도. 그러니까 통념에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요거를 밑에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잘 물어봐. 주관적 의사로는 따지지 않는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공이 책임질 거냐 안 질 거냐를 판단할 때 누구의 의사는 묻지 않는데 개공의 의사는 묻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 사례에다가 대입하면 자 봐요. 지금 이 매수인은 도배장판과 관련해서 누수가 있는 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공한테 따지러 갔어. 그랬더니 개공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중개를 했지 누수까지 내가 확인을 무슨 재주로 해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네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통념으로 봤을 때는 개공은 그런 부분까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그러면 누수는 어떻게 확인할 거냐? 누수는 어떻게 확인할 거냐? 자, 위에서 떨어지는 누수는 벽을 보거나 뭐를 보면요. 바닥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아랫집의 누수는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파트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네, 아파트. 그러면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우리 물이 또 떨어질 수 있잖아. 우리 집에서 물 떨어지는 거. 이건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러면 아랫집에 내려가 봐서 확인해 줘야 되겠지. 그럼 아랫집도 확인해야 돼?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 참 부담스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랫집도 확인해 주는 게 맞냐고 원칙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여기만 확인하면 안 돼.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벽이나 저 바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이 집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왜냐면 당장 밑에서 뭐 계약서 썼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아랫집에서 막 바로 올라온 거야. 뭐 비 샌다고, 이게 물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집에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 매매 계약서 쓸 때 정말 잘하는 개공들은 아랫집도 한번 가보는 게 좋아요. 혹시 여기 윗집에서 뭐 누수 같은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그 FM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확인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그거 내려가는 거 좀 귀찮으면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이렇게 들어갈 때 뭐 단독주택도 이렇게 수도 계량기 있죠. 수도 계량기. 수도 계량기를 막아요. 이렇게 수도 계량기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여기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번호 이렇게 막 이렇게 숫자 이렇게 딱 돌아가는 숫자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옆에 보면 이렇게 밸브가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물 이렇게 막는 거. 밸브를 오른쪽으로 감으면 그 집 안으로 뭐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완전 차단시켜요. 완전 차단시키면 요거 이렇게 숫자 계기판 있는데 옆에 아주 한 손톱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동그란 뭐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손톱만하게 생긴 게 있다고. 근데 이게 누수가 되면 이 집 안에서 이게 누수가 있으면 요게 미세하게 돌아요. 누수가 있으면 물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이거를. 그럼 만약에 이걸 막아놓은 상태에서 딱 봤을 때 이게 전혀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아랫집은 내려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배관의 문제는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 자, 이제 그렇고 121페이지 오시면 무과실 책임이라고 있는데 거기 무과실 책임은 일단 제목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시고 별표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무과실 책임은 언제 부담하는 거라 그랬냐면 누구한테 고의과실이 있을 때요. 고용인에게. 우리가 한번 봤죠? 종업원에게 뭐 잘못이 있었어? 그러면 개공한테는 뭐가 없어도요. 고의과실이 없어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즉 개공 스스로의 어떤 과실을 이렇게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용인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면 우리가 뭐 잘못을 떠나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6번째 줄, 5번째 줄 예컨대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컨대 중개보조원이 뭐를 횡령했다 이런 말 나옵니까? 중도금 횡령. 거기다 우리 채색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자, 중개보조원이 위에서부터 5번째 줄이에요. 중도금을 횡령했대. 그러면 개인적 범죄예요? 아니면 업무상 행위야? 응? 중개보조원이 중도금을 횡령했대요. 그러면 개인적 범죄야? 업무상 행위야? 그러니까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뭐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이거 개인적 범죄니까 나는 책임 없어라고 주장하고 싶잖아. 근데 그렇게 주관적 의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회 통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중도금을 횡령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 매수가 매도인한테 주라고 중개사무소에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마침 누가 없었어요, 사무실에. 개공이 없었던 거야. 근데 중도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거를 주고 가야 되잖아. 근데 마침 누가 사무실에 있었어요. 중개보조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중개보조원한테 이거 사장님 오시면 좀 전해주세요. 이거 무슨 돈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아파트 중도금인데 이거 매도인한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간 거야.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5천만 원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겠구나. 정선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배팅만 잘하면 1억 내가 벌을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횡령 후 도주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얘가 즉 중개보조원이 남의 집을 담 넘어 들어가서 훔친 게 아니잖아 이게. 그럼 이게 뭐야?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뭣도 가능한 거예요. 횡령도 가능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공한테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판례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꼭 중도금이라고 안 나오고 계약금이 나올 수도 있고 잔금이 나올 수 있어. 뭐든지 횡령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개공이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이제 잠깐 쉬었다가 6번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